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데이터베이스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7개의 강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공부했어요.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를 거쳐서 자, 우리는 이제 훌륭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설계 과정에서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실제로 컴퓨터로 옮겨서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활용하는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DBMS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앞선 강좌에서 DBMS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ySQL이나 MSSQL이나 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여러 종류의 DBMS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DBMS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인간이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만약에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그죠? 자, 윈도우즈라는 편리한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간단히 명령 내리고 그러면 컴퓨터는 명령을 받아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죠. 자, 우리 DBMS 시스템의 역할도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검색하고 자, 마음대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DBMS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체제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컴퓨터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듯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DBMS 시스템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정 DBMS를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DBMS 시스템은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언어를 알아야 하듯이 자, 자바라는 언어를 알아야 자바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C++이라는 언어를 알아야 프로그램을 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바로 이러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알고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알아야만 합니다. 다음 강좌부터 이제 SQL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SQL 언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검색하고 활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러한 SQL 문법의 언어의 기본적, 이론적 기반이 된 내용이 바로 뭐다? 관계 데이터 연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1970년도에 에드거 코드 박사가 관경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이러한 연산들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무슨 연산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의를 내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관계 데이터 연산이에요. 바로 이러한 관계 데이터 연산 이론에 의해서 이제 SQL이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진 거고 이러한 SQL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DBMS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든 MSSQL이든 MySQL이든 약간씩 문법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표준 SQL 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자, SQL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DBMS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몇 개의 강좌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SQL이라고 하는 DBMS 언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SQL 언어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나 C 언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뭐 굉장히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언어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법만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정도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SQL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괜히 또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눅 드실 필요 없어요. 이미 필기해서 대충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문법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SQL의 이론적 기반이 된 관계 데이터 연산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자, 관계대수가 무엇이고 관계대수의 종류에 해당하는 일반 집합연산자나 그 순수관계연산자. 자, 이 부분은 전부 관계대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관계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인지 이번 시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 데이터 연산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데이터 모델은 자, 우리 데이터 모델 앞선 강좌에서 공부했죠. 자, 데이터 모델은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필수 구성 요소를 세 글자로 줄여서 SOC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용어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데이터 모델이 가져야 되는 필수 기본 요소 세 가지 SOC입니다. 뭘까요? S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구조죠, 구조, 스트럭처. 그 다음에 O는 뭘까요? 그렇죠? 연산입니다, 연산. 자, 데이터 모델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에 표현되는 연산이 무엇이 있는지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위해서 제약 조건도 명시가 돼야 된다. 자, 따라서 구조 연산 제약 조건 SOC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우리는 뭘 공부하는 겁니까? 연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어떠어떠한 연산들이 있고 무슨 연산들이 수행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SQL 문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데이터 연산은 크게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기에서 얼핏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관계해석이다 그러면은 비절차적 언어고 관계대수는 절차적 언어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관계대수는 뭐고 관계해석은 뭐냐? 시험에는 이미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시험에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문으로 관계대수는 relational algebra. 그 다음 관계해석은 relational calculus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영어로 기출됐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영문으로 암기를 좀 해주세요. 관계대수는 절차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떻게 관점이에요. 그 다음 관계해석은 비절차적 언어입니다. 무엇의 관점이에요. 관계대수가 뭐고 관계해석이 뭐냐 설명 잘 들으시면 간단히 이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돼서 10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이 10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데이터가 뭐냐 이걸 정의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냐의 관점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관계해석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 10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내가 지금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게 관계해석입니다. 관계대수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연산을 처리해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10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뭐다? 관계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수는 절차적인 언어입니다. 10만 건의 데이터에서 먼저 어떤 연산을 수행해서 1차적으로 걸러낼 거고 그 1차적으로 걸러진 데이터에서 또 무슨 연산을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가져올 건지 이러한 절차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얘는 절차가 없어요. 10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나는 남자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어. 그럼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대상체는 남자 데이터입니다. 10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자 1983년도에 태어난 여자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어. 됐나요? 그럼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대상체가 무엇이냐? 이걸 정의하는 게 관계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관계해석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관계대수를 공부하는 거고 관계해석은 간단히 정의만 공부하면 돼요. 시험 문제 출제됐다라고 하지만 관계해석은 이것만 알면 되죠. 비절차적인 언어라는 거. 자, 무엇의 관점? 도출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게 관계해석입니다. 그 정의만 알고 계시면 더 이상 출제될 게 없고 이건 뭐 우리가 깊게 공부할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지금 결과로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그 데이터 대상을 정의하는 게 바로 관계해석이고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연산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느냐. 이러한 절차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관계대수예요. 따라서 관계대수가 중요하죠. 자, 관계대수는 일반적으로 일반 집합연산자가 있고 그리고 순수 관계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산자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떠한 연산자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관계해석은 투플 관계해석과 도메인 관계해석이 있다라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관계해석이 시험 문제 나오면 비절차적인 언어, 그 다음에 튜플 관계해석, 도메인 관계해석 요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충분히 출제될 수는 있겠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관계해석은 10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내가 지금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튜플 관계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체 10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튜플,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레코드들은 어떤 레코드들이냐? 도메인 관계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도메인은 범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10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1차적으로 남자 데이터를 추려야 되고 남자 데이터 중에서도 1983년생 남자만 나는 골라오고 싶어. 그럼 범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속성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아니에요.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 중에서 남자라고 하는 범위로 제한을 시켜버려서 가져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도메인 관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어렵게 써놨을 뿐이지.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검출하고자 하는 튜플이 무엇이냐? 튜플 관계 해석이고. 그다음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특정 속성의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결과값만 가져오겠다. 이걸 정의하는 게 바로 도메인 관계 해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따라서 암기하시는 겁니다.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인 언어이고 그 다음에 튜플 관계 해석이 있고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다. 됐나요?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관계대수를 정리할 거예요. 자, 영문으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귀찮더라도 꼭 암기하세요. 자, relational algebr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수가 뭐냐? 자, 릴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의 집합이다.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원하는 정보와 원하는 정보, 이 정보가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건 관계 해석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정보가 뭐고 그 정보를 그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어떤 절차로 유도하는가. 자, 이것을 나타내는 뭐다? 절차적인 언어다. 됐나요? 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일반 집합연산자가 있고 순수 관계연산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집합연산자부터 들어갈게요. 자, 일반 집합연산자는 너무나 쉬워요. 우리 알고 있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입니다. 시험 문제 크게 나올 게 없죠, 그죠? 자, 일반 집합연산자는 일단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카티션 곱 또는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요놈이 좀 특이하죠? 자, 따라서 이미 시험 문제에는 카티션 곱이 나왔습니다. 데카르트 곱이라고도 하고요. 교차 곱이라고도 해요. 자, 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집합이에요. 두 릴레이션을 합치면 합집합이고요. 두 릴레이션 중에 공통된 부분만 뽑아내면 교집합이고요. 이쪽 릴레이션에서 이쪽 릴레이션이 갖고 있는 내용을 빼버리면 차집합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들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너무 쉬우니까 영어로 출제되겠죠. 그죠? 영어로 좀 기억을 하시는데 크게 출제될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카티션 곱이라고 하는 요놈은 집합연산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순수관계연산자에서 조인 연산을 공부할 거예요. 조인 연산이 수행되는 과정으로 카티션 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카티션 곱은 몇 번 기출이 됐을 거예요. 2번인가 출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일반 집합연산자는 빠른 속도로 자,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자, 합집합, 영어로 유니언입니다. 두 집합을 합치는 거죠, 그죠?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면 합집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집합 부분을 포함해서 자, 모두 합한 부분. 자, 모든 원소를 합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A라는 릴레이션과 B라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거는 합집합이나 교집합, 차집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릴레이션의 스키마 구조가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릴레이션도 A 속성, B 속성, B라는 릴레이션도 A 속성, B 속성 같아야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A, B 속성인데 여기는 A, C 속성이다. 다른 속성값을 가지고 있다면 두 릴레이션은 집합연산자를 수행할 수 없어요. 물론 카티션 곱은 됩니다. 그러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안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집합연산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릴레이션의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스키마가 같아야 돼요. 됐나요? 자, 지금은 A 속성, B 속성, A 속성, B 속성으로 같은 속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릴레이션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합집합. 너무나 쉽죠. 자, 일단 보세요. 입력되어 있는 튜플을 보면 A1, B1이죠. 자, 그럼 공통된 놈을 찾아봐요. 여기에도 A1, B1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 A1, B2. 여긴 없네요. A1, B2가. 그 다음에 A2, B3. A2, B3 여기도 있네요. 그죠? 자,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요. 그럼 이게 교집합이죠. 두 릴레이션에 똑같은 구조를 갖는 두 릴레이션에 공통되는 튜플을 모은 게 바로 뭐가 된다? 교집합입니다. 합집합은 뭘까요? 요 놈도 써주고요. 얘도 써주고요. 요 놈도 써주고요. 자, 얘는 이미 써줬고요. 얘도 써주고요. 이 놈 이미 써줬죠? 자, 얘도 써주고. 다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합집합이죠. 자, A1, B1 공통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1, B2는 A 릴레이션에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2, B1은 B 릴레이션에만 있는 거고요. A2, B3는 A, B 릴레이션에 공통된 부분이고요. A3, B3는 B 릴레이션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 릴레이션과 B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공통된 부분은 한 번만 써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합집합이에요. 유니언. 더 설명드릴 거 없죠. 교집합. 공통된 부분입니다. 자, 두 릴레이션에서 공통된 튜플. 자, 요 놈도 공통되네요. 그죠? 자, 이런 공통된 튜플을 뽑아내면 이게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에요. 자, 영문으로 기억해두세요.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영문으로 기억을 한번 해두시길 바래요. 혹시 몰라서. 안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차집합은 디퍼런스입니다. 말 그대로 빼주는 거죠. A 릴레이션에서 B 릴레이션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빼버리는 거죠. 순수하게 A에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남기면 A 차집합 B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 차집합 B는 공통된 부분을 빼버리니까 요놈이 되죠. 이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차집합 결과가 뭐냐? 이런 거 나오겠습니까?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으나 확률적으로 적다 이 소리입니다. 자, B 차집합 A가 되면 B에서 A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부분을 빼버리고 순수하게 B에만 있는 부분만 남기면 되겠죠. 이게 바로 B 차집합 A가 되겠죠. 자, 따라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은 별로 중요할 게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카티션 곱입니다. 자, 카티션 곱이라고도 하고 영문으로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데카르트 곱이라고도 하고요. 교차 곱이라고도 해요.
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카티션 곱으로 나왔고, 카티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영문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따라서 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카티션 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릴레이션의 모든 튜플을 교차 곱하는 거예요. 카티션 곱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과 다르게 두 릴레이션의 테이블 구조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 아까는 어때요? A 릴레이션, B 릴레이션 모두 구조가 같아야 되죠? 똑같은 속성값을 가지고 있어야, 똑같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집합연산자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나 카티션 곱은 두 릴레이션의 구조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A라는 릴레이션은 A 속성, B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B라는 릴레이션은 B 속성과 C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 릴레이션의 스키마가 다릅니다. 그러나 자, 이런 경우 합집합, 교집합은 안 됩니다. 차집합도 안 돼요. 그러나 교차 곱은 된단 말이에요. 카티션 곱은 됩니다. 자, 카티션 곱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튜플들을 교차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놈하고 요놈 연결하고요. 요놈하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요놈하고 이렇게 연결해버려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A1, B1, B1, C1.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면 A1, B1, B2, C2. 자, 요렇게 또 연결하면 A1, B1, B3, C3.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 릴레이션의 두 번째 튜플과 또 모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교차 곱이에요. 그래서 카티션 곱.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따라서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자, A2, B2, B1, C1. A2, B2, B1, C1. A2, B2, B2, C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A2, B2, B3, C3. 오케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카티션 곱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기억 되살려 보면은 필기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A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2고 B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3이다. 자,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 릴레이션과 B 릴레이션의 카티션 프로덕트를 수행하면 그 카디널리티는 얼마가 되느냐? 자, 따라서 2, 3은 6. 따라서 6개의 튜플 결과가 나온다. 기억나시죠? 그죠? 오케이. 자, 카티션 곱 이게 끝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이 카티션 곱은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 순수관계 연산자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조인 연산자. 시험에도 뭐 수도 없이 기출됐습니다. 아마 조인이라고 하는 용어로만 제가 알기로 6번인가 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인 연산자를 수행할 때, 조인 연산을 수행할 때 이따 공부하겠지만 카티션 곱 과정을 거쳐서 조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A 릴레이션과 B 릴레이션을 붙여버린 것과 같죠? 조인한 결과예요. 이러한 카티션 곱 결과에서 특정 값들만 추려내는 게 바로 조인 연산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겁니다.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집합연산자,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자,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집합과 똑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카티션 곱이라고 하는 카티션 프로덕트가 좀 특이하죠. 요것만 유심히 봐두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순수관계연산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순수하게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특이한 연산자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수관계연산자는 셀렉트 연산, 프로젝트 연산, 조인 연산, 디비전 연산 전부 출제가 됐어요. 자, 이미 다 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자, 셀렉트 연산이 무엇이고, 프로젝트 연산이 뭐고, 조인 연산이 뭐고, 디비전 연산이 뭐냐. 자, 일단 조인과 디비전은 대충 짐작이 가죠. 두 테이블을 합치면 조인이고요. 그죠? 연결하면 조인이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이라고 하는 건 요 놈으로 요 놈을 나누면 되겠죠.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죠? 근데 셀렉트와 프로젝트가 요게 이제 좀 생소하죠. 자, 따라서 셀렉트 현상과 프로젝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셀렉트 현상이에요. 셀렉트 현상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셀렉트 현상은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 이제 SQL문에서 셀렉트문을 공부할 거잖아요.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죠? SQL의 기본 문법이 자, 셀렉트, 그 다음 from, 그 다음 where 이게 기본 문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셀렉트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속성명을 쭉 나열해주고 from 뒤에다가 테이블명 써주고 그리고 여기다 조건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SQL의 select라고 하는 이 명령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관계대수의 select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명령어 자체는 select라고 해서 같지만 의미 자체가 달라요. 관계대수에서의 select가 있고 SQL 명령어에서의 select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관계대수의 셀렉트 연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릴레이션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자, 밑줄 치세요. 튜플의 수평적 부분 집합.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시험장에 만약에 셀렉트 관계대수 연산자가 나온다면 수평적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튜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정답을 찾아내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관계대수의 셀렉트 현상은 뭐냐면, 자, 우리 그 에드거 코드 박사가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주장하면서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우리 정보를 표현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 튜플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걸 인스턴스라고도 하죠. 그죠? 자, 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데이터를 도출을 하려면, 자, 특정 튜플들을 가져오려면, 자, 이 데이터 무엇을 가져올 거냐? 이걸 정의하는 건 관계 해석이고 튜플 관계 해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원하는 이러한 튜플의 결과를 가져오려면 무슨 연산을 해야 된다? 셀렉트 연산을 수행하면 된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죠. 전체 릴레이션 중에서 자, 필요한 튜플 값들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수평적 부분집합을 인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표기형식은 일단 연산자는 그리스 문자의 시그마 기호를 이용합니다. 자, 표기형식은 시그마 기호를 써주고, 자, 이건 이제 셀렉트라고 있겠죠, 그죠? 자, 셀렉트 시그마 기호 써주고, 여기다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로 열고, 릴레이션, 테이블 이름을 뒤에다가 써주면 끝납니다. 자, 문법 따라서 어려울 게 없죠? 자, 실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관계대수의 셀렉트 연산자는 이런 이야기예요. 학생 릴레이션에서 컴퓨터학과 학생의 튜플을 추출해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컴퓨터학과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관계 해석이에요. 내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튜플을 정의했으니까 그건 튜플 관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거는 컴퓨터학과 학생인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 여기에 무슨 연산을 수행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관계 대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관계대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수평적 부분집합, 셀렉트 연산은 수평적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죠. 자, 내가 지금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는 이 중에서 컴퓨터학과에 해당하는 강감찬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 자체를 정의하는 건 관계해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놈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 절차, 이거는 관계대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어떻게 연산을 내리면 된다? 이렇게 연산을 내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셀렉트, 시그마 기호를 썼죠. 셀렉트, 조건을 써주는 거죠. 학과가 컴퓨터학과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건 같은 걸 써줄 때 SQL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에 문자가 올 때는 따옴표로 묶어주는 겁니다. 숫자도 묶어주는 거예요. 물론 숫자는 안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묶어주는 게 좋다. 자, 어쨌든 학과가 컴퓨터학과인 놈을 찾으란 이야기죠.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자, 이게 릴레이션명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냥 여기다 조건만 써주는 겁니다. 학과가 컴퓨터학과인 학생을 찾아라. 물론 여기에는 지금 학과가 컴퓨터학과와 같은 이퀄이라고 하는 기호를 썼지만 얼마든지 관계연산자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나는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시그마 기호 써준 다음에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이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크거나 같으면 얼마보다?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와라.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튜플이 뭐냐? 그 조건을 여기다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써줄 때 학과가 컴퓨터학과와 같다. 그러면 이퀄 써주는 거고 학년이 4학년 이상이다. 그러면 이런 관계연산자 기호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다르다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하, 요렇게 자, 셀렉트 연산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지금 가져오고자 하는 튜플 값을 인출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조건만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조건만 요렇게 나열만 해주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조건을 또다시 이제 좀 복잡하게 나열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학과 학생 중에서 남학생의 정보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AND 연산자나 OR 연산자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ND 연산자로 연결하면 되겠죠. 학과가 컴퓨터학과이고 남학생이니까 AND 연산자 연결하면 돼요. 이따 우리 보겠지만 AND 연산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꺽쇠기요. 자,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성별이 남자다. 그러면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값에 남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조건을 두 개를 같이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시그마 기호 써주고 여기에다 조건만 나열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명만 써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튜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을 수평적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셀렉트.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는 실제 SQL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SQL 문장으로 학생 테이블에서 컴퓨터학과 학생들의 데이터를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select 아스테리크. 자, 이 아스테리크의 의미는 모든 값을 다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번도 가져오고 성명도 가져오고 학과도 가져와라. 모든 속성의 값을 인출하라는 소리예요. 어디에서? from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조건이 뭐냐? where 학과가 컴퓨터학과다. 자, 따라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관계대수의 셀렉트 연산은 실제로 SQL문에서 무엇과 연관성이 깊냐면 where절과 연관성이 깊어요. 그죠? 우리가 조건을 나열할 때 SQL문에서 select from where 뒤에다가 여기다가 조건을 써주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select, 관계대수의 select 연산자는 실제 SQL select 문에서 where절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 놈과 같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where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조건을 써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만 인출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연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 연산은 셀렉트 연산에 좀 대조되는 연산자예요. 자, 프로젝트 연산은 파이 기호를 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셀렉트 연산은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인출하니까 수평적 부분집합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 연산자는 수직적 부분집합이라 그래요. 수직적. 따라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연산자니까 우리 프로젝트 한글로 쓰세요. 그죠? 밑으로 길게 쓰세요.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릴 일이 없죠. 그죠?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헷갈려요. 가만히 있어봐. 프로젝트 연산이 수평인가? 수직인가? 막 헷갈려요. 그러나 이렇게 한 번만 눈여겨받으시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죠. 시험장에서.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연산자가 시그마 기호를 쓰든가 뭘 쓰든가. 그죠? 그때는 프로젝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까먹을 게 없어요. 자, 따라서 수직적 부분집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수직적 부분집합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에서 자, 튜플과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행과 열이 있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열, 다시 말하면 컬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트리뷰트, 내가 원하는 속성값만 인출하는 명령이 바로 뭐다? 프로젝트 연산자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릴레이션에서 주어진 속성 리스트에, 자, 속성 리스트다 그러면 컬럼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제시된 속성, 내가 원하는 특정 컬럼 값을 수직적 부분집합으로, 다시 말하면 수직적 부분집합이란 말 이해되시죠? 그죠? 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에서 자, 내가 원하는 속성값만 가져온다. 내가 원하는 속성만. 그래서 수직적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산자는 그리스 문자 파이 기호를 씁니다. 자, 표기 형식은 간단합니다. 자, 파이 기호 써주고 우리가 이럴 때는 프로젝트라고 있겠죠? 자, 프로젝트 속성 리스트. 다시 말하면 속성명을 쭉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다가 릴레이션명을 써주면 돼요. 아까 우리 셀렉트 연산은 시그마 기호 써주고 여기다 조건 써줬죠? 자, 근데 여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고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속성명만 쭉 써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프로젝트 연산이 실제 SQL에서 어느 부분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셀렉트 명령에 바로 셀렉트절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우리 SQL의 셀렉트는 어떻게 합니까? 셀렉트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속성명을 여기다 쭉 써주잖아요. 셀렉트 학번, 이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주소, 됐죠? 아하. 바로 요 놈과 관련 있는 게 프로젝트 연산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볼게요.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번과 성명 속성을 추출하렵니다. 자, 이 릴레이션에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건 학번하고 성명이에요. 자,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관계 해석이죠. 도메인 관계 해석이에요. 물론 지금은 전체 학번값과 성명값을 다 가져왔지만 여기서 범위를 줄여버리면 자, 예를 들어서 성명 중에 홍시성을 가진 사람 데이터만 가져온다. 홍시성이라고 하는 범위를 정해버렸죠. 그죠? 특정 도메인을 정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도메인 해석입니다.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는 학생 데이터 중에서 홍시성을 가진 사람들만의 데이터. 그죠? 무엇을 가져올 거냐? 그 대상체를 결정하는 게 관계 해석이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어떤 과정으로 수행해야 되느냐? 이게 관계 대수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학번과 성명을 가져올 때 우리 관계 대수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프로젝트 학번 속성 성명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너무나 쉽죠, 그죠? SQL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select 학번 성명 from 학생.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젝트 연산은 SQL 명령으로 따지자면 select절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컬럼 튜플이 무엇이냐? 그래서 수직적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인 연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인 연산.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이 조인 연산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준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인 연산을 많이 수행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조인 연산을 수행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테이블을 외래키로 연결을 시켜서 그죠? 이쪽 테이블에서 있는 값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쪽 테이블에서 이쪽 테이블로 연결을 해서 자,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는 내가 주문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문 테이블과 상품 테이블을 연결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상품의 정보가 무엇인지, 가격이 얼마고, 제조 회사가 어디고, 그죠? 종류가 무엇이고, 이런 정보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조인 연산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급적 수많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 그 두 릴레이션의 조인은 피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자, 어찌됐거나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조인 연산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SQL에서도 이제 우리 조인 명령을 배우게 될 건데, 과연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인 연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조인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결한다는 의미죠. 조인 연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세타 조인, 그 다음 이키 조인, 내추럴 조인을 공부할 겁니다. 아직까지 이키 조인은 안 나왔을 거예요. 세타 조인은 나왔어요. 세타 나왔고 내추럴 조인 나왔습니다. 여러 번 출제됐고, 조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만 해도 벌써 한 6번인가 기출됐어요. 그만큼 많이 출제됐다는 이야기죠. 세타 조인도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 내추럴 조인 나왔어요. 이퀴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퀄의 약자를 쓴 거예요. 얘는 동등 조인이라고도 하고 동일 조인이라고도 합니다. 내추럴 조인이라고도 하고도 자연 조인이라고도 해요. 근데 얘는 한글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세타 조인이라고 합니다. 세타 조인, 이키 조인, 내추럴 조인. 됐나요? 자,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뒷페이지 파고들기 보면은 뭐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도 있고 세미 조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타 조인과 이키 조인과 내추럴 조인의 개념을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집합연산자 중에서 카티션 곱, 카티션 프로덕트는 조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이제 조인 연산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자, A라고 하는 릴레이션과 B라는 릴레이션을 조인 연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조인된 결과만 바로 보이게 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이 벌어지냐면 A라고 하는 릴레이션과 B라고 하는 릴레이션의 카티션 곱의 결과가 일단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카티션 곱 아까 교차곱 공부했죠, 그죠? 자, 이렇게 다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연결을 하죠. 따라서 6개의 튜플을 갖는 자, 이러한 카티션 곱의 결과가 나왔죠. 자, 우리가 조인 연산을 수행하면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카티션 곱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카티션 곱 결과에서 이키 조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공통 속성이 있어야 조인을 할 수 있죠. 두 테이블을 조인하려면 공통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여기에도 B라는 속성이 있고 여기도 B라는 속성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테이블을 항상 쪼갤 때는 반드시 한쪽을, 기본키를 한쪽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외래키로 만들어서 두 테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공통 속성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B라고 하는 속성이 공통 속성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했잖아요. 이 B라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 연결했습니다. 연결된 이 교차곱, 다시 말하면 카티션 곱 결과에서 이키 조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중에 같은 놈, B 값이 같은 놈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B로 연결했으니까 이 두 놈을 비교해서 같은 놈들만 찾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B1, B1이 같네요. 그죠? 자, B1, B2 다르고 B1, B3 다르고 B2, B1 다르고 B2, B2가 같네요. 그죠? B2, B2가 같죠? 자, 그 다음에 B2, B3 다르네요. 이렇게 같은 놈만 찾는 거예요. 공통으로 연결한 속성에 이 입력된 값들이 같은 놈을 찾아요. 자, 얘 학과가 국문학과입니다. 그럼 찾아와서 국문학과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국문학과만 연결하는 거죠. 그죠? 자, 얘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학과 정보를 가져오고 싶어요. 학과 테이블로 와서 여러 학과 중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찾아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인은 뭐예요? 이키 조인이 많죠. 이키 조인이. 이해되셨나요? 자, 이키 조인은 동일 조인, 동등 조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릴레이션의 카티션 곱 결과에서 공통된 속성에 입력된 값이 같은 놈만 찾아요. 그래서 그 놈만 남긴 겁니다. 이게 바로 이키 조인의 결과예요. A라는 릴레이션과 B라는 릴레이션의 이키 조인의 결과가 뭐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카티션 곱을 수행해서 교차 곱으로 모든 튜플을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 속성 B, 이 B에 입력된 값이 같은 놈, 요 놈하고 요 놈이죠? 그 다음에 같은 놈, 요 놈하고 요 놈이에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여기로 와서 컴퓨터공학과를 찾아서 요 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내가 국문학과예요. 그럼 학과 테이블로 와서 학과명 중에서 국문학과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인은 뭐다? 이키 조인이에요. 자, 따라서 이키 조인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추럴 조인은 뭘까요?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게. 뭐가 자연스럽잖아요. 어차피 B라고 하는 속성 공통 속성이고 여기 입력된 값이 같습니다, 지금. 야구야 같아요. 자, 어차피 같은 값이 있는데 이걸 굳이 두 번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죠. 자, 내추럴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서 이것을 한 번만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내추럴 조인이에요. 자, 저게 간단히 정리됐죠, 그죠? 이키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릴레이션을 카티션 곱을 수행한 다음에 공통 속성으로 같은 놈만 남기는 겁니다. B1, B1. 그 다음에 B2, B2. 요런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키 조인이고,
자, 이키 조인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B라고 하는 속성이 두 번 표현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여기에 있는 값이 같은데 이걸 두 번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자, 내추럴 조인이라고 하는 자연 조인을 만들어낸 거죠. 자연 조인은 이키 조인에서 공통 속성 두 번 표현된 걸 한 번만 표현하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연 조인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 남았습니다. 세타 조인이 뭘까요? 세타 조인. 자, 세타 조인은 뭐냐면 이키 조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세타 조인은 뭐냐면 카티전 곱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는 지금 이키 조인일 경우에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은 놈만 찾았죠. 그죠? 요쪽하고 요쪽하고 같은 놈만 골라냈잖아요. 그래서 요쪽 테이블의 비속성의 값과 이쪽 속성의 비속성, 다시 말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A 테이블의 비속성의 값하고 그 다음에 B 테이블의 비속성의 값이 같은 놈만 찾아라. 우리가 실제 명령 낼 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동등 조인, 이키 조인이고 세타 조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퀄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을 줄 수 있을 때 세타 조인이에요. 세타 조인은 여기에다가 얘가 더 큰 놈을 찾아라, 이쪽 놈이 더 큰 놈을 찾아라, 크거나 같은 놈을 찾아라, 이런 여러 가지 연산자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걸 세타 값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세타 조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타 조인은 여기에 아무 연산자나 써도 되는 거죠. 그 중에 이퀄 연산자만 쓴 요 놈만 뽑아서 뭐라고 한다? 이키 조인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인을 이야기할 때는 이키 조인, 동등 조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릴레이션을 B 속성으로 조인한 다음에 이쪽이 더 큰 그런 결과만 걸러내라. 그러면 일단 카티전 곱이 수행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B1, B2, B2가 더 크다라고 할 때 숫자 가지고 따질게요. 그럼 얘는 같으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얘가 더 크네, 요 놈 남기고 B1, B2, 요 놈이 더 크네, 요 놈 남기고 지금 여기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B2, B1은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으니까 아니고 얘가 더 크네, 남기고 됐어요? 요런 특이한 연산자까지 할당할 수 있는 걸 우린 세타 조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세타 조인 중에서 같은 놈만 찾는 다시 말하면 요런 연산자로만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조인을 뭐라고 한다? 이키 조인, 동등 조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조인은 동등 조인 그리고 동등 조인 중에서도 내추럴 조인을 말하는 거죠. 굳이 두 번 표현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굳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특이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조인이다 그러면 그냥 내추럴 조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됐습니다. 자, 세타 조인. 세타 조인의 범위가 커요. 세타 조인은 여러 가지 연산자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산자들을 막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요 놈만 따로 띄어서 이키 조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키 조인은 공통 속성이 두 번 나와요. 어차피 같은 놈인데 공통 속성 두 번 표현할 필요가 없다. 하나로 줄이자. 이것이 바로 뭐다? 내추럴 조인이다.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내용도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인 연산은 자, 한번 실제로 볼게요. 자, 조인 연산은 요 놈도 나왔어요. 요 놈도. 자, 여기 보시면 공통 속성을 중심으로 두 개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연결하는 겁니다. 조인 연산은 자, 요런 게 중요한 거죠. 카티션 프로덕트 결과에서 그래서 셀렉트 연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구한다. 다시 말하면 일단 카티전 프로덕트 결과를 구한 다음에 동등 조인이다 그러면 같은 놈만 남기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 조인이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놈만 남기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연산자 기호 요 놈 잘 봐두셔야 됩니다. 리본 모양 요 놈도 몇 번 기출이 됐어요. 조인 연산의 연산자. 이해되셨나요? 일반적으로 내추럴 조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추럴 조인의 연산자는 여기다 이렇게 N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세미 조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연산자도 있고 자, 그러나 어쨌든 시험 문제 나온 건 요 놈이 나와요. 자, 조인 연산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양쪽을 조인시킨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표기하냐면 R이라고 하는 릴레이션과 S라고 하는 릴레이션 자, 조인할 릴레이션명을 끝에다 써주고 조인 값을 써준 다음에 자, R 릴레이션의 속성값과 S 릴레이션의 속성값 이렇게 조건 자, 연결해야 될 공통 속성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키 조인일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세타 조인 같으면 여기가 여러 연산자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릴레이션과 수강 릴레이션을 학번 속성을 기준으로 조인하랍니다. 학번 속성으로 기준으로 조인해라. 이때 조인하라면 내추럴 조인 말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키 조인을 말할 거예요. 그러면 자, 학번 속성 100번. 그럼 일단 얘하고 원래 카티전 곱을 수행하면 몇 개의 튜플이 나와? 6개 튜플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3개. 자, 이렇게 해서 3개, 또 이렇게 해서 3개. 6개의 튜플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학번이 같은 데이터만 남기는 거죠. 자, 그러면 학번이 100번이니까 100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학번 200번하고 200번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학번 300번 강감찬 2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결과예요? 이키 조인의 결과죠.
됐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학번이 여기에 있고 어차피 여기에도 100, 여기도 100인데 굳이 200, 200 똑같은 놈으로 연결했죠. 당연하죠. 이키 조인이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두 번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학번을 한 번만 표현하자. 그래서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표현할 땐 이렇게 씁니다. 학생 테이블과 수강 테이블을 조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조인하는 값은 학생 테이블의 학번 값하고 수강 테이블의 학번 속성하고 두 속성이 같은 놈만 남겨라 이 소리예요. 자, 이 표현법 잘 봐두셔야 됩니다. 맨 끝으로 속성명, 테이블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인 연산자를 쓴 다음에 조인하고자 하는 공통 속성 값을 여기다 표현해주고 이키 조인이니까 이퀄을 써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번이 두 번 나올 필요 없죠. 이키 조인 같이. 그럼 내추럴 조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추럴 조인은 여기다 n자를 써요. 그래서 내추럴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번이 하나 줄어드는 거죠. 얘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인 연산이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 나오는 게 좋은 거죠. 내추럴 조인.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세미 조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세미 조인은 연산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요거는 외부 조인이죠. 자, 세미 조인은 자 보세요. 세미 조인은 뭐냐면 세미 조인 뺐어요. 이전 강좌에서 이제 세미 조인을 했는데 세미 조인은 나올 만한 게 아니라서 뺐어요. 예, 그냥 바로 외부 조인으로 들어갈게요. 자, 외부 조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파고들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외부 조인도 아직 안 나왔어요. 세미 조인도 안 나왔고. 근데 세미 조인은 좀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그냥 외부 조인만 남겼어요. 자, 외부 조인은 아직 안 나왔지만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남겨뒀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조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인하는 과정에서 아까는 어땠어요? 요쪽하고 요쪽하고 반드시 있는 놈들만 연결됐죠. 같은 놈이 있는 경우만 연결됐잖아요. 자, 예를 들어 두 릴레이션을 조인한다라 그러면은 이쪽에 B라는 속성값으로 조인을 할 때 이쪽에 B라고 하는 요놈의 값과 요놈의 값이 같은 값이 있어야만 조인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동등 조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아우터 조인인데 무슨 소리냐면 얘를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외부 조인, 영어로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죠. R 릴레이션과 S 릴레이션을 조인을 하려고 하면은 자, 지금 공통 속성으로 조인할 건데 BC가 공통됩니다. 따라서 BC 속성을 묶어서 공통 속성으로 두 릴레이션을 조인하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B1, C1, 여기도 B1, C1이니까 결과가 조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공통되는 값을 찾으니까 B1, C1, B1, C1 여기에도 있고 B1, C1 여기에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B1, C1 있고 그 다음에 B1, C2는 여기 있나요? 없네요. B2, C3 있나요? B2, C3. 아, 여기 있네요. 따라서 자, B라는 속성과 C라는 속성을 묶어서 이 두 개의 속성 값으로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BC 속성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값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란 이야기죠. 여기에도 B1, C1, 여기에도 B1, C1이 있어요. 여기도 B2, C3가 있고 여기도 B2, C3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키 조인을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일단 연결해야 되고 요놈도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하고도 연결된 결과 남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B1, C1 요놈하고 요놈하고도 조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하고도 조인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은 없잖아요. 그죠? 조인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얘들은 조인 결과에 안 나오죠. 빼버렸잖아요. 아까.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을 이렇게 조인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키 조인을 수행하게 되면은 요렇게 연결된 값 하나, 요렇게 연결된 값 둘, 요렇게 연결된 거 셋, 요렇게 연결된 거 넷, 마지막 요렇게 연결된 거 5개. 5개의 튜플 값이 조인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 불쌍하잖아. 없잖아요. 그죠? 얘들도 그냥 표기해주자 이 소리예요. 널 값으로 두고. 얘도 불쌍하잖아. 연결 안 되고 버려지니까 이 버려지는 연결 안 된 데이터들도 필요에 의해서 남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아우터 조인을 쓰는 거예요. 아우터 조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조인의 결과만 보자면 이렇게 연결된 조인 결과가 어떻게 돼요? A1, B1, C1, A1, B1, C1, D1, A1, B1, C1, D1 요 놈이죠? 자, 그 다음에 이키 조인 결과부터 볼게요. 자, 요렇게도 연결합니다. 그럼 A1, B1, C1, D2. A1, B1, C1, D2 여기 있네요. 그죠? 이키 조인 결과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요놈하고 요놈하고 연결해야 되죠. A2, B1, C1, B1, C1, D1. A2, B1, C1, D1.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나올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도 연결해야 됩니다. A2, B1, C1, D2. 자, 따라서 A2, B1, C1, D2.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A4, B2, C3, D3. 자, 따라서 요렇게 남는 거죠. 원래 이키 조인의 결과는 요렇게 나오겠죠. 내추럴 조인으로, 내추럴 조인. 자, 따라서 요렇게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우터 조인 결과를 보면은 얘도 들어갔고 얘도 들어갔죠. 이건 뭐예요?
조인할 대상체가 없는 요 놈을 그대로 써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요 놈 그대로 써주고 조인할 대상체가 없다라 해서 여기다 널로 남기자 이 소리예요. 그 다음, 자, 얘도 조인되지 못했죠? 자, 이쪽에 같은 속성 값을 갖는 놈이 없어서 얘도 조인되지 못했어요. 자, 이 조인되지 못한 튜플을 요렇게 남겨 쓰자. 그리고, 자, 요쪽에 조인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로 널 값으로 남기자.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조인된 결과만 남길 게 아니라, 조인되지 못한 결과를 할지라도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얘들은 조인되지 못했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아우터 조인에는 레프트, 왼쪽 아우터 조인, 왼쪽 외부 조인이 있고 오른쪽 외부 조인, 전체 외부 조인이 있어요. 지금 보신 거는 전체 외부 조인이에요. 전체 외부 조인. 왼쪽 외부 조인은 얘만 남기는 거예요. 얘만. 다시 말하면 얘는 빼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왼쪽에 있는 이 릴레이션에 요 놈만 남기는 거예요. 요 놈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빠지고 요게 왼쪽 외부 조인이에요. 오른쪽 외부 조인은 오른쪽에 있는 얘만 남기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빠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른쪽 외부 조인. 요게 전체 외부 조인. 이해되셨나요? 외부 조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원래 우리 조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키 조인이나 내추럴 조인을 말해서 서로 자, 지금 묶고자 하는 BC 속성 값이 같은 값이 있는 놈들끼리만 이렇게 묶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같은 값을 갖고 있지 않는 요런 튜플들은 조인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조인 결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아우터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남는 겁니다. 얘들도 남는 거예요. 대신에 조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널 값으로 남겨서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알 수 있죠. 요 놈은 A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었는데 B에는 없어서 연결이 못 됐구나. 자, 요 놈은 이쪽이 비어 있으니까 얘는 오른쪽에 있던 그 값인데 왼쪽에 데이터가 없어서 왼쪽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어서 이거는 S라고 하는 테이블에만 있던 데이터구나. 됐어요? 자, 요 놈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조인된 데이터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아우터 조인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아직까지 아우터 조인은 출제가 안 됐고요. 혹시라도 또 출제될지 모르니까 기억을 해두시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디비전 연산 보도록 할게요. 자, 조인 결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또는 앞에 집합 연산자나 이런 거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디비전은 나누기죠? 말 그대로 나누기입니다. 나누어지는 릴레이션인데, 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강 테이블을 과목 테이블로 나누는데 과목을 과목 코드로. 여기서 속성명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거죠. 보세요. 과목.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과목 코드. 속성명은 다르지만 결국 요놈이나 요놈이나 결국 같은 거죠. 자, 속성명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요. 얘도 과목 코드 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과목 코드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자, 입력된 도메인 값을 보면 같은 값들이죠. 이 값들을 보면 같은 형태의 값들이죠. 여기에는 과목명이 입력되어 있고 여기는 과목 코드다. 그러면 이거 디비전 연산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속성명만 다를 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같아요. 그러면 수강을 과목 코드를 통해서 과목으로 나눠라 이 소리는 자, 과목에 있는 과목 코드가 뭐예요? 이렇게 되죠. C001, C002. 요 놈으로 나누라는 소리는 결국 뭐냐면 C001과 C002 과목을 두 과목을 다 듣고 있는 놈만 남겨라 이 소리예요. 자, 보세요. C001, 자, 100학번은 C001만 들어요. 얘는 안 되고. 자, 200번 학번 학생은 C001도 듣고 C002도 듣네요. 오케이. 요 놈은 남겠네요. 그 다음에 300번 학생은 C001만 들어요. C003도 듣습니다. 얘는 또 아니죠. 자, 따라서 이 테이블에서 C001 과목과 C002 과목을 같이 듣고 있는 학생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비전 연산이에요. 자, 따라서 요 놈을 나눠주게 되면 얘들 안 되고 요 놈도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건 이렇게 묶여서 한 놈이 200번이라고 하는 학생이 지금 C001과 C002 과목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저 놈만 딱 남겨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해서 디비전도 한번 출제됐습니다.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관계대수가 나온 거는 우리 프로젝트 연산이나 셀렉트 연산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관계대수를 활용하는 예를 천천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에서 컴퓨터학과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고 싶대요. 그럼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 속성이죠. 속성을 검색하는 거니까 프로젝트 연산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건 이름이니까 프로젝트 연산자를 써서 여기다가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명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모든 학생의 이름이 아니라 컴퓨터학과 학생이라고 하는 조건을 줬어요.
자, 이러한 조건을 처리하는 건 뭐예요? 셀렉트 연산 아닙니까? 자, 따라서 가로 열고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자, 셀렉트 학과가 컴퓨터 학과다. 학생 테이블에서. 이걸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이야기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가 컴퓨터 학과인 사람만 다 찾아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테이블에서 학과가 컴퓨터 학과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튜플들만 1차적으로 걸러지겠죠? 그래서 수평적 부분집합이죠. 자, 학과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컴퓨터공학과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남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남기겠죠. 자, 1차적으로 이렇게 걸러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모든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름값만 출력해라. 여기에 있는 이름값만 출력하라. 그러면 요 놈만 딱 출력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적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 이걸 우리가 SQL 문장으로 표현하면 뒤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셀렉트 가지고 와라. 뭘 가져올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from. 자, 무슨 테이블입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이 뭐예요? 아하, 조건이 뭐냐면 학과가 컴퓨터 학과다. 자, 학과가 컴퓨터 학과다. 됐죠? 자, 이것이 우리는 관계대수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 학과가 컴퓨터인 튜플들만 남겨요. 그 튜플들만 남긴 상태에서 모든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름 속성값만 가져와라 이 소리입니다. 형태 잘 봐두세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고객 릴레이션에서 등급이 VIP이고 적립금이 2,000 이상인 튜플만 검색하래요. 그러면 튜플을 검색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셀렉트 연산 쓰면 되겠죠. 자, 고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 셀렉트 연산을 이용해서 두 개의 조건을 써줬죠.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 연산자는 AND 연산자예요. 그리고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우리 그리고 쓸 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AND 연산자예요. 자, 따라서 등급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VIP인 놈 남기고 동시에 적립금이 2,000 이상인 놈만 남겨라. 그래서 모든 그 속성값, 모든 튜플 값을 출력하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아, 자, 고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 등급이 VIP이고 적립금이 2,000 이상인 데이터들만, 튜플들만 추출해라. 됐나요? 해석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고객 릴레이션에서 등급이 VIP인 고객의 이름과 나이. 자, 지금 검색하고자 하는 건 이름하고 나이 속성입니다. 이름 속성값, 나이 속성값. 따라서 프로젝트 연산이 필요하죠? 자, 프로젝트 고객 이름 속성 출력하고 나이 속성 출력해라. 그런데 모든 데이터에 고객 이름과 나이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 등급이 VIP. 따라서 자, 시그마 연산자를 이용해서 셀렉트 등급이 VIP다. 고객 릴레이션에서 등급이 VIP인 사람을 1차적으로 추려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절차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관계 대수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이겁니다. 이거는 관계 해석이에요.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연산 순서로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되느냐. 고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 등급이 VIP인 튜플들만 1차적으로 추리죠. 그 튜플들, 추려진 튜플들 중에서 고객 이름값하고 나이값만 가져오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정보만 결과로 나오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려울 게 없죠? 오케이, 됐어요. 자, 계속 갑니다. 직원 릴레이션에서 직원명이 유수 또는 장동건이 속한 부서의 부서번호를 검색하라. 참고로 유수하고 동건이 오빠는 동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또 검색하시는군요. 자,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 릴레이션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직원명이 유수 또는 장동건 또는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또는 5호 연산자 쓰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 시그마 연산자 썼죠? 셀렉트 직원명이 유수라고 하는 조건 또는 직원명이 장동건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일단 추려요. 1차적으로 직원명이 유수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와 직원명이 장동건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립니다. 물론 그러면 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튜플들을 1차적으로 추려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중에서 부서번호만 가져와라. 따라서 프로젝트 연산자로 부서번호 속성 써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실행되는 순서가 이 안쪽에 있는 셀렉트 연산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셀렉트 연산 결과를 먼저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연산이 2차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릴레이션에서 2번 부서나 3번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들의 이름과 급여를 검색하랍니다. 자, 지금 검색해야 되는 속성은 이름과 급여니까 당연히 프로젝트 연산으로 직원명, 급여. 자, 원하는 속성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 뭐라고 했냐면 직원 테이블에서 자, 우리 셀렉트 연산으로 연결했습니다. 부서 번호가 2 또는 부서 번호가 3. 아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부서 번호가 2번 부서이거나 3번 부서라고 했으니까 5호 연산자로 두 조건을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행되는 순서는 1차적으로 부서 번호가 2인 직원들, 부서 번호가 3인 직원들을 1차적으로 튜플들을 걸러내죠. 그래서 나온 결과값 중에서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직원명하고 급여만 출력하죠. 이게 2차로 실행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항상 셀렉트 연산이 먼저 실행되고 나중에 프로젝트 연산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끝났습니다. 자, 주문 릴레이션에서 주문량이 10개 미만인 주문 내역을 삭제하랍니다. 이거 좀 특이하네요. 그죠? 자, 주문 수량이 10개 미만이다. 이건 알겠어요. 주문 수량이 10개 미만이니까 미만은 작다예요. 주문 수량이 10개 미만, 주문 테이블에서 주문 수량이 10개 미만인 결과값을 찾아내겠죠. 근데 삭제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문 테이블에서 차집합으로 표시하면 되죠. 원래 주문 테이블에서 자, 주문 수량이 10개 미만인 튜플들을 걸러내죠. 그 걸러낸 값들을 주문 테이블에서 차집합으로 빼버리라는 이야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주문 테이블에서 빠져나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 명령 결과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기가 막히죠. 자, 우리 집합관계 연산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이네요. 원래 있던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자, 주문 수량이 있을 거예요. 여기 주문 수량의 속성. 이 속성에서 10개 미만인 데이터들을 막 찾아요. 그래서 주문 테이블에서 차집합으로 빼버리니까 결국 이 데이터만 삭제되는구나. 자, 이거 특이하죠? 한번 좀 봐두세요. 자, 물론 아직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이제 출제되면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이전에 시험 문제는요, 너무나 간단히 출제가 됐어요. 원하는 저기에서 관계 대수 명령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번과 이름을 출력하는 관계 대수 명령이 뭐냐? 너무나 쉽잖아요. 프로젝트 연산으로 이름, 그다음에 뭐 학번, 그다음에 여기다 가로치고 학생. 이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출제된 그 정답을 보면은 간단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제된다면 이제는 좀 실무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요건 좀 어렵나요? 자, 요건 좀 어려워요. 부서 릴레이션의 부서명에서 개발부의 부서 번호를 먼저 검색해요. 그 다음에 직원 릴레이션으로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의 이름을 검색하랍니다. 자, 부서 릴레이션에서 개발부의 부서 번호를 먼저 찾아요. 그 부서 번호를 가지고 직원 릴레이션으로 갑니다. 그 부서 번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서 릴레이션에서 부서명을 검색했더니 부서가 A101이랍니다. 그럼 이 부서 번호를 찾아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어딜 찾아가란 이야기예요? 직원 릴레이션으로 가란 이야기예요. 직원 릴레이션에 우리 회사 직원 2,000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중에 A101 직원 번호를 가진 부서 번호를 가진 데이터들만 추려내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검색 결과 값을 가지고 이쪽 테이블로 와서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인 연산이 필요한 겁니다.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복잡하지만 천천히 해석하는 과정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자,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이죠. 부서 테이블에서 먼저 이걸 처리해야 돼요. 부서명이 개발부. 자, 따라서 부서 릴레이션으로 가서 셀렉트 연산이죠. 부서명이 개발부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가져온 그 부서 번호 값이 같은 놈을 찾아라. 어디에서? 어느 테이블로 조인해서? 직원 테이블로 조인을 해서. 자, 직원 테이블이죠? 직원 테이블가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조인 연산의 형태가 이쪽에 릴레이션 써주고 그 다음에 이쪽 맨 끝에 릴레이션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인 연산자 써주고 자, 따라서 이 조인 연산자 작지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인할 속성명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같으면 그죠? 자, 따라서 직원 릴레이션의 부서 번호하고 여기서 지금 검색해서 가져온 부서 번호하고 같은 놈만 남겨라 이 소리입니다. 조인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천천히 분석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정말 나오면 거의 못 맞출 거예요. 그죠? 보세요. 부서 릴레이션에서 부서명이 개발부의 부서 번호를 찾아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부서 번호 값과 같은 놈만 남겨라 이 소리입니다. 어디에서? 직원 릴레이션에서.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직원명만 남겨서 출력해라 이 소리예요. 됐나요? 자, 천천히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고객 릴레이션과 주문 릴레이션을 조인해서 고객 이름이 유수. 자, 고객 이름이 유수라는 건 고객 릴레이션에 있겠죠. 자, 유수를 찾아서 고객의 등급과 유수 고객이 주문한 주문 제품 수량. 자, 고객의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고객 릴레이션에 있겠죠. 자, 그러나 주문한 제품과 수량은 어디에 있겠어요? 주문 릴레이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고객 이름이 유수인 사람의 고객 등급을 찾고 그 다음에 유수 고객이 주문한 주문 제품 수량을 검색하랍니다. 그러면 일단
고객 릴레이션과 주문 릴레이션을 조인하라는 게 뒤쪽에 나왔네요. 이건 뒤쪽에서 보고 여기 먼저 볼게요. 자, 고객 이름이 유수입니다. 고객 이름이 유수라고 하는 놈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자, 등급과 주문 제품과 수량을 가져와라. 이 등급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요거는 두 조인된 테이블 중에서 여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고객에서. 그 다음에 주문 제품하고 수량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조인된 릴레이션 중에서 뒤쪽에 있는 주문 릴레이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 명령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 결과를 고객과 주문 릴레이션을 조인해서 그 조인된 결과에서 이러한 값들을 가져오란 이야기인데, 그죠? 프로젝션 연산이니까, 프로젝트니까 이러한 속성 값들을 가져오는데 두 릴레이션을 조인된 결과에서 가져와라. 근데 두 릴레이션을 조인하는 조건이 뭐냐면 고객 이름이 유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고객 릴레이션에서 유수, 주문 릴레이션에서 유수, 유수와 유수를 찾아서 조인을 해서, 자, 유수인 값을 쭉 조인을 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나온 결과에서 등급 속성 남기고 주문 제품 속성 남기고 수량 속성만 남기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쪽에 고객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주문 릴레이션이 있어요. 고객 릴레이션과 주문 릴레이션에서 일단 고객 이름이 유수, 여기도 고객 이름이 있고 여기도 고객 이름이 있어요. 그럼 고객 이름이 유수인 데이터 찾아요. 자, 동명이인 2명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데이터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인해서 요놈 연결될 거고 요놈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2, 3은 6, 6개의 결과가 나오겠죠. 조인 결과가. 그 조인 결과에서 등급 남기고 주문 제품 남기고 수량 남겨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실물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 정도 관계대수 연산 정도는 분석해낼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관계 해석은 앞서 다 설명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뭐냐, 내가 지금 인출하고자 하는 결과가 뭐냐, 그것에 대한 정의가 바로 릴레이셔널 칼큘러스, 영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관계 해석은, 자,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나와요. 수학의 프레디킷 해석, 이런 말 나오죠.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안자인 코드 박사가 관계 해석도 제안을 했어요.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정보가 뭐냐?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튜플과 도메인 관계로 해석한다 이거죠. 네가 원하는 결과로 출력하고자 하는 튜플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슨 도메인 범위에 있느냐?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정보는 이 데이터 중에서 부서번호가 A인 데이터만 보고 싶어. 그럼 뭐예요? 부서번호라고 하는 속성의 도메인 범위를 결정해 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도메인 관계 해석이에요. 됐나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 10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이런 레코드들만 찾고 싶어. 튜플을 정의하죠? 그게 바로 튜플 관계 해석입니다. 따라서 관계 해석은 프레디킷 해석, 그 다음에 비절차적 언어라는 거, 그 다음 튜플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다는 거. 이 정도 용어만 기억하시면 틀릴 게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관계대수를 공부했어요. 자, 이러한 이제 관계대수의 연산자 이론을 가지고 이제 SQL 문법을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자, SQL 문법은 이게 뭐예요, 이게? DDL이죠, 그죠? 한글로 변환이 돼버렸네. 자, DDL, 데이터 정의요. 자, 그 다음에 DCL 공부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요한 건 DML이죠. 자, DML은 워낙 많기 때문에 2개의 강좌로 나누어서 DML 1, 2로 나누어서 자, 총 3개의 강좌로 SQL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수 출제된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죠? 자,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